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기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북한을 향해 유화적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잠시 후 일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향후 남북관계와 한미 정상회담 의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당당 토론에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전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8월 20일 수요일 전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국내 경영계뿐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까지 어제 한국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인 제임스 김 회장이 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서 국회 통과가 임박한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조항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노조법 2조 2호인데요. 네. 사용자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이 재정의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 근로자가 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파업하고 교섭을 요구할 길이 생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법안 수정 없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입법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정상회담 일정에 동행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기업에 대해서도 이 규제 합리화나 배임죄 완화 등의 측면에서 다르게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 역시 이 법안 수정 없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단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내일부터 열릴 예정인데 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23일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불거졌어요. 예, 한수원 등이 체코 원전 수출을 앞두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일으킨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한 내용이 이 불공정 계약이다 이런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 합의문에 앞으로 50년간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이 돈을 내고 기술 검증을 받는 등의 이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수원과 한전은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시장에 이 진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웨스팅하우스만 독점적으로 수주 경쟁에 나설 수 있고 한수원과 한전 측은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 한정해 신규 수주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와 함께 한전,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1기당 4억 달러, 약 5,600만 원이죠. 이 규모의 5,600억 원? 예, 5,600억 원입니다. 보증 신용장을 발급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계약상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 신용장에서 필요한 금액을 바로 찾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실 진상 파악을 지시했죠? 예,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따로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특히 합의 효력이 50년간 유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원전 수출 경쟁력과 기술 주도권을 동시에 잃은 이 굴욕적 합의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한수원과 정부는 이 겉보기엔 불공평해 보이지만 원전 수출을 실현시키는 게 결과적으로 이익이라는 취지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네.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이 출석했는데 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술 검증료 등과 관련해서 원전 산업 전반의 이익 구조를 보면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향후 원전 수출 과정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의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한 좀 불가피한 조치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한수원 컨소시엄은 이런 기술 종속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원자로 건설 개발도 착수했습니다. 네.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 검찰이 분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 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서울 남부지검에 보내서 즉각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이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서울 남부지검은 1억 6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네. 특히 이 현금 뭉치 중에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돈을 보낼 때 쓰는 이른바 관봉권이라고 하는 그 5천만 원이 포함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유통되지 않는 뭉칫돈이라 일부 관봉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실 등이 출처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전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이 관봉권 출처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전 씨는 이 기도비로 받았을 텐데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모른다. 돈을 받으면 바로 쌀통에 넣는다. 이렇게 모른다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띠지와 스티커 수사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수사기관에서 돈의 출처를 추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관봉권을 포장한 이 띠지와 스티커에는 이 지폐를 검수한 날짜와 담당자 또 기기 번호와 포장 일자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서 이게 주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통째로 잃어버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된 겁니다. 당시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 쪽은 띠지 분실 경위를 수사 기록에 담아 특검에 넘겼다 이렇게 했지만 네. 특검은 관련 사건은 이미 재판으로 넘어가 검찰 단계에서 처리돼 압수물 내용을 이첩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특검에 조금 직원이 엇갈린 상황인 거죠. 네. 검찰은 압수수색 넉 달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직원이 현금을 세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대검에 보고한 뒤 수사팀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해서 감찰을 미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예,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장관이 전격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특정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계엄 주무장관으로서 계엄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아 사실상 방조한 혐의도 있고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런 지시를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이 여죄를 포함해 내란 가담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이 사건 사고 소식도 알아보죠. 경부선 철로를 점검하러 나갔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예, 어제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동대구역을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 선로 근처에서 이동 중이던 작업자 7명이 잇따라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네. 이들 가운데 부상자 1명은 코레일 직원, 나머지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이들은 최근 폭우로 인해 파손돼 이 복구한 이 경부선 철도 비탈면을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계속 이 중대재해처벌법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런 와중에 또 이 공기업에서 지금 사고가 일어나서 좀 논란이 있는데 이번 사고가 또 인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선로에 들어간 지 불과 7분 만에 사고가 발생한 데다 또 열차가 다가오는 거를 알 수 있는 이 감지기를 갖고 있었는데도 이 사고를 막지 못한 겁니다. 일단 코레일 측은 작업자들이 출발 전 이 남성현역 역장의 승인을 받고 열차 차단 없이 점검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거는 또 사고 난 열차에는 승객 80여 명 타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네. 일단 근데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지금 가능성이 큰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9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2도입니다. 밤새 열대야가 계속됐고 서울 지역은 닷새 연속 열대야가 다시 기록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25도 이상의 밤 기온을 유지한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 낮 기온도 높겠습니다.
포항과 울진이 36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광주 35, 세종, 대구 34, 대전과 부산, 제주 33, 서울 31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이렇게 높은 기온 속에 오늘 오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소나기가 내려도 비가 그친 뒤 다시금 습도 높은 무더위는 반복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나 오존 농도는 괜찮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2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연결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정체 구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용인 서울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서수지 요금소에서 서판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부천에서 신월 쪽으로 평소보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울시내 신월 여의 지하차도 안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2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한강대교 부근에 고장난 차가 발생했습니다. 행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5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구리 쪽에 강변문로 보니까요. 서강대교 부근에 사고 있고요. 정체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내외 외교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8.15 경축사에 담긴 의미들 오늘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대북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대북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건데요. 지금 이제 수출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의 관세 공격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까지 위협을 받으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성장해온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 이게 이제 지금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켜가지고 무력 충돌을 유도하고 그거를 계엄의 어떤 명분으로 그래서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섬뜩한 시나리오가 이제 거의 사실 아니냐 이렇게 이제 수사를 통해서 지금 네. 밝혀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8.15 이제 그 경축사의 내용은 이런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밝힌 이 남북 간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 이 말이 이제 북측에서 적대 정책이 바뀌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북 대비 태세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이제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미군의 협력과 동맹을 기초로 한 대응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이제 계속 지금 뭐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 이게 관심 이게 이제 높다는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북한이 지금 뭐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도 보니까 뭐 리재명은 새벽에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간 험한 말을 하는데요. 결국 그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관심 끌기 이런 이제 전략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원칙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도가 없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력 침략 혹은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가 미국과 잘 협력하면 이제 한반도의 평화도 찾을 수 있고 상호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8.15 경축사 아니었는가 보고요.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관계가 오히려 한미 관계를 풀어가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전략도 지금 내포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 정말 이 한반도가 백척간도에 서 있었던 그런 시기를 이제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독트린을 발표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핵화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하고는 특수관계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흡수통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동 대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나가자. 이제 이렇게 원칙을 밝혔단 말입니다. 이게 3대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남북 간에 향후에 평화체제를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초로 이제 이 동북아에 공동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모색해보자 이런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 비핵화 기조도 북한은 다소 이제 껄끄러워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아침에 김여정 부부장의 단어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허망한 뭐 꿈이다. 또 무슨 보면은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명을 거론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외교 상대가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불편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핵화 문제를 직접 거론할 정도면 우리하고는 외교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불편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러나 미국으로 가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노이즈를 일으켜서 북한이 아주 존재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 화제로 올려달라 이런 저는 요구 아니냐 이렇게 들립니다. 오히려. 예. 근데 지난번에 이제 국회 방미단으로 미국도 다녀오셨는데 미국 조야에서는 사실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양눈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콜비 국방차관 같은 이분이 실세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군축으로 가야 된다. 그 이런 이제 약간 우려 섞인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 섞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또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비핵화가 목표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그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는 확인할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문제는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끼어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종전으로 가는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 관계의 진전에 미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중요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투트랙 기조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일본과 우리가 앞마당을 같이 쓰는 그런 이제 이웃 관계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역사 문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러나 미래를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 조금 그 전과는 좀 다른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될수록 일본과 한국이 수출 통상 국가로서 서로가 약간 동병상련 같은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이 하도 세게 이제 통상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산업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나 아주 중요한 우리 양국 간의 현안들은 함께 슬기롭게 풀어가되 이런 이제 국가의 근본적인 경제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역에서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들이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상호 간의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실용적으로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상호 간에 좀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을 좀 먼저 방문을 하고 미국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뭐 어떤 측면에서든 이제 이렇게 협력이 강화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저는 뭐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약간 그런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하셨듯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중일 공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 한일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죠. 예, 지금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보면 이쪽 아시아에서는 역시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덩치이기도 하고 가장 큰 협력 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협력이 미국으로서도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셔틀 외교 복원 의지도 이재명 대통령 밝혔습니다. 지난번 G7 정상회의 때 이시바 총리하고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만나셨잖아요. 이제 두 번째 만나는데요. 그 앞으로 이제 UN 총회도 있고 그리고 G20도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는 10월 31일, 11월 1일 날 있는 에이펙. 경주 에이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틀 외교 전이라도 자주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한일 간의 협력도 협력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통상 국가로서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그런 이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에 하나가 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의제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아무래도 일본하고는 경제 협력과 관련된 분야가 조금 이제 실용적으로 보면은 중심에 설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북한과 관련되어서 의제가 빠질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에서 납치자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공동 이제 의료 관심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지금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 1년에 1,000만 명이 넘고 있기 때문에 관광 협력이나 문화, 청소년 뭐 이런 이제 협력,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역시 의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좀 사실 주문하고 싶다면 한일 간의 FTA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일 FTA 문제가 지금 한중일 FTA가 추진되고 있는 아직은 뭐 의제로만 올라와 있지 구체적 아직 진전은 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지금 이런 이제 시장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간의 FTA 혹은 중국을 포함하는 그런 FTA도 한번 추진해 볼 그런 이제 중요한 의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맹 현대화를 앞세운 미국의 안보 청구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말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연합이 지금 현재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가 안 되는 나라들이 많은 상태인데 그걸 이제 직접비 3.5% 간접비까지 포함해서 5%까지 10년 내에 이제 올리겠다. 그래서 5%에 맞추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도 당연히 여기에 맞춰라라고 하는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지난번 보도에 보면은 3.8%
요구할 관세 거다. 협상에서 요구하려고 했다. 예,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가 2.4%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우리는 평택 미군기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군기지거든요. 그걸 대한민국의 비용과 대한민국의 기술로 지어서 지금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한국이 주한미군과 함께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사실 요새로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 하나 그 자체가 이제 이런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동맹에 대해서 지나치게 갑자기 급격하게 국방비를 올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사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 숫자를 좋아하고 가시적 성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숫자를 잘 설명을 하고 이 상황을 향후에 이제 이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둘 수 있는 평화적 성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혹시 뭐 노벨상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니까 그런 이제 가시적 성과를 잘 설명을 한다면 저는 협상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유연화 이 문제는 미국에서는 거의 공식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걸 이제 동맹의 현대화라고 부르는데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국방부 차관인 콜비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한국은 동맹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는 전 세계의 아주 모범적 국가다. 스스로 선제적으로 동맹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기초로 협의를 잘 해 나간다면 단계적인 그런 이제 뭐 진전이 있겠지만 어쨌든 좀 협상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우려되는 거는 주한미군의 그런 이제 임무가 지금 이제 북한을 견제하는 쪽에서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거나 혹은 아니면 대만 유사시에 뭐 이렇게 주한미군의 전력이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그래서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중국과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고요.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런슨도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이 그렇게 바로 조정될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호들갑 떨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좀 열린 자세로 임하되 우리 국익을 확실하게 지키고 우리 입장을 좀 분명하게 전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김병주 최고위원 나와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주한미군의 지금 현재 인원이 이 감축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4만 3천 명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2만 8,500명 가량 이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올해 통과될 때도 그 숫자는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 지도자들 이제 지난번에 방미했을 때 두루 만나봤을 때도 뭐 주한미군의 감축 철수 뭐 이런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확실한 메시지들을 다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미동맹의 그런 튼튼함을 믿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이제 전략적인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좀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는 자세를 뭐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 관세 협상 후속 조치도 관심이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약간 한미 간에 좀 다른 얘기들이 좀 나왔고 관세 협상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질지도 약간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지난번 일본도 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었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500억 불 정도는 조선업 관련되어서 이제 투자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2천억 불 정도는 주요 기간 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약정이 됐다고 이제 하는데요. 그 이제 그 사업거리나
그걸 기획하는 건 미국에서 책임지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함께 수행할 파트너를 만들어내고 기술과 자본과 그리고 이제 인력 등을 우리 한국에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미국이 자신의 필요성을 좀 분명하게 기획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면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 문제가 이제 우리 기업이 반드시 거기에 가는 것으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굉장히 협상을 잘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유럽에서 방위 산업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위비를 5%까지 올리면서 거의 1,000조 가까운 시장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런 이제 이번에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 증액 협상들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방위 산업이나 새로운 산업들의 기회 요인도 우리가 잘 포착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좀 우리가 살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이게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방문이 이제 6월 4일날 취임을 하시고 선거를 하고 나서 지금 정말 그 90일도 안 된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관세 협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다른 이제 유럽이나 여기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가 손해 보지 않으면 아주 선방한 거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케미가 아주 잘 통하는 잘 맞는 그런 이제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두 분 다 선거 과정에서 테러를 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지난번 첫 번째 6월 6일 날 통화에서도 그 이제 서로 간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아주 유쾌하게 서로 간에 통화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정상회담도 역시 이 정상회담이라는 외교도 사람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되어서 전 한미 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아주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느냐. 역사의 길목에서 지도자들의 결단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만남의 계기가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국회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쟁점 법안 내일 본회의부터 처리가 됩니다. 이 수정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대로 처리되는 거죠?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는 여러 논의를 당정 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법안은 아마 수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마지막 지금 당정 간에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도부가 아니어서 아주 구체적 조항까지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여야 간에도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최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좀 하락세입니다. 이 여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좀 여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거부권이 행사되어 온 법안들이거든요. 특히 양곡법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법이라든지 지금 노란봉투법 등등의 법안들은 전부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법들이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그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희들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야당이 반대하는 대목 그리고 여론에서 질타가 있는 대목들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도부에서도 끝까지 좀 일부 이제 고심하는 부분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국민들께서 대통령과
다수당을 그것도 압도적 다수당을 만들어 주신 데에는 그만큼 또 주저하지 말고 개혁에 임하라 이런 명령도 있다 이런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올해 희수 씨 가족의 여름 휴가지는 제주도입니다. 몸이 불편한 부모님은 함께 떠나는 걸 망설였지만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표정이 금세 밝아지셨어요. 공항 주차장에서 빌린 장애인 편의 제공 차량에는 간식 박스부터 의료용품까지 배려가 가득했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 달리다가 원하는 곳에 멈춰 사진을 찍으면서 가족은 자유를 만끽했어요. 그리고 가을에도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다짐했죠. 편안한 이동이 가능할 때 여행은 이렇게 도전이 아닌 일상이 됩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을 보니까 27도대를 유지하면서 밤새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계속됐습니다. 서울은 닷새 연속 열대야가 다시 기록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25도 이상의 밤 기온을 유지한 곳이 많았는데요. 밤에는 열대야가 낮 동안은 폭염이 당분간 또 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폭염의 기세가 유지되겠습니다. 전국의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 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 동부 내륙이나 강원 동해안, 충남 내륙,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35도 안팎의 최고 체감 온도를 기록하면서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을 보면 서울이 31도, 대전, 부산, 제주 33, 세종, 대구 34, 강릉, 광주 35, 포항, 울진 36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6도 분포를 이어가겠고요. 더위 속에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소나기가 내려도 비가 그친 뒤 다시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낮더위가 반복되겠습니다. 무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하시고요. 온열 질환에 대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부터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 쟁점 법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22일은 야당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를 안 열기로 했습니다. 본회의 전략,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네, 이번에 임시국회 동안에 그동안에 공언했던 그 몇 가지 그 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방송법 관련 또 노란봉투법 등등에 대해서 이번에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그동안 국회에서는 협의나 합의에 의해서 안건 상정을 했었는데 그게 깨졌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단독으로 올린 법안이 헌정사상 모두 단독으로 올린 법안을 완전히 초과하고 있어서 지금도 안건 상정부터 협의 없이 단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권칠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방송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이해 당사자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적으로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법안 처리가 된다고 해서 현장에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24시간 그 시간 버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가 원래는 무제한 이제 토론인데 현재 무제한 토론도 24시간이 지나면 의석 3분의 2에 의해서 그 토론을 종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숫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24시간밖에 못 하니까 그동안은 이 법이 무슨 상황이라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필리버스터도 국민의힘만 24시간 내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쪽 민주당하고 숫자를 네. 맞추다 보니 다시 숫자로 얘기를 하면은 2대1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도 온전히 저희가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권 의원님, 일단 지금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기존에 올라간 법안의 수정이란 이런 가능성은 지금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는 상태이고요. 끝까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들여다볼까요? 이 노란봉투법이 쟁점이 좀 되고 있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유단체에서 노란봉투법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수용을 하는데 원청 기업에 대해서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의무는 좀 없애주고 해외 투자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재논의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만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소위 그 기업을 경영하시는 모든 단체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그러면 뭐 대기업 얘기만 듣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반대하시는 이 경제 6단체에는 한국 중견기업인 협회하고 중소기업 중앙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 기업의 크기 이런 거 상관없이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이제 경제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러 오신 경제단체 그리고 암참 즉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러 온 기업인 단체들도 이제 국회에 어제 나서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회성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이 단체들이 모여서 공식 성명을 낸 게 그 세 번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용상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법을 바꾸려고 했던 취지는 뭐냐면 쟁의에 참여를 했는데 기업에서 야 니네가 이런 손해를 입혔어 배상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또 너무나 많은 금액을 물어라고 할까 봐 그 취지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이 논의를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협상안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만약에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봤다 하더라도 그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한선을 두겠다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월급에서 그 배상하는 거를 빼가는 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부당하게 노동행위에 참여를 했어도 그 노동자 입장에서 고려를 하는 법안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럼 이 정도는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1년 동안 두고 현장 상황을 살펴보자 이런 제안도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들어줘요. 그냥 무조건 그냥 고하자. 그럼 고하자는 내용이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손해봐야 돼. 그리고 뭘 협상해야 되냐? 직접 계약을 맺은 원청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하청에 재하청까지 가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주력하고 있는 자동차나 조선 이런 데는 수백 개 조선의 경우는 1,000개 이상의 이제 그런 그 하청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랑 다 협상하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노동조합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에 나가거나 또는 기업이 이런 그 산업에 대한 투자 구조 조정을 할 때도 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현장에서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라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 망치자는 건지 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받아주시죠. 예, 저도 조금 시간을 쓰겠습니다. 예. 예. 이게 10년 전에 이제 이런 내용의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법도 정치화가 되면서 그 법 내용의 어떤 그 폭발성에 비해서 제대로 된 공론화나 이런 과정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에 대한 내용들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번지면서 이 법안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제대로 공론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노동의 이중구조 문제 이걸 해소하지 않고는 사실은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손해배상 연대 채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 그다음에 사용자 지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 이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손해배상 연대 채무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재계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죠. 수용했습니다. 수용을 한 것이죠. 그건 사실 이게 그동안 노동조합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이 많은 하청업체를 둔 재벌 기업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청업체와 하청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특별히 불편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갈라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크게 봤을 때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지금 현재 대기업의 우산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과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회적 부가가치가 조금 더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어제 또 그 노동쟁의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노동쟁의의 대상은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입장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기재위에서요. 정부에서 의견 조율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네. 사용자 지위 확대 문제 이제 이게 가장 큰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미 이 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판례에 의해서 이미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지난달에 있었던 말씀 주세요. 예, 지난달에 있었던 그 행정부 판례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상대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하청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닙니다. 뭐 해외 사례 뭐 제가 잔뜩 뽑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인정하고 법제화하는 게 맞고요. 법제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례에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실상의 제도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어떤 영향력, 직접적 영향력 안에 있지 않은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도 사회적 가치가 부가가치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법이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듣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법안에 이 아까 말씀드린 해외 투자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이제 경영상 결정 네. 이 부분은 쟁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 그게 워낙 케이스가 많죠. 그게 뭐 그게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별로 판단될 것이고 사용자 지위 확대 문제도 법에 있다고는 하나 아마 처음에는 상당한 그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그 소송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거는 법이 있거나 없거나 이미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좀 어떻습니까? 유예 기간은 지금 경제계에서는 1년으로 해달라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법에서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그런 부분은 준비 기간 등등을 위해서 뭐 6개월 정도 더 유예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시 부연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앵커님께서 권 의원님한테 질문한 똑같은 내용을 어제 기재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저희 말고 다른 야당 의원이 구윤철 기재부총리께 질문을 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경영상 결정이나 뭐 이런 산업 구조적 규정이나 해외 진출 이런 부분도 소위 이제 그 대상이 되느냐 협상의 네. 대상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협상이 대상이 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당장 이 정부가 해외 투자 이제 과도한 금액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대통령님 나갈 때 또 재계 총수들 다 막 그 함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노조들이 알아서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들 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법 이대로 돼도 노조들이 국익 관점에서 판단할 겁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과도한 그러면 해외 투자로 정부 요구해서 있을 텐데 그 경우에 오히려 국내 공장이 빠지고 국내 일자리가 빠질 건데도 그러면은 모든 노조들이 선의로 국익에서 판단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구윤철 기재부총리가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맡겨주겠다라는 거는 그냥 상상일 뿐이지 실제로 이거를 진두지휘해야 되는 그 구윤철 기재부총리조차도 명확하게 답을 못하는 장면이 어제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말씀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관련돼서 그 협상을 회피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키고 확대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두 개가 세트로 가는 게 뭐냐면 그 대상도 하청까지 다 확대를 할 뿐만 아니라 그 협상의 내용이 그런 근로조건과 관련되지 않은 경영의 내용이나 이런 투자의 내용, 회사의 그런 내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나 암참도 문제 제기를 하고 한국의 평판에 지대하게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어제 국회에 직접 나와서 야당 대표 앞에서 한국의 레푸테이션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 기준을 따진다면 국제 기준에 맞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권 의원님의 주장과 실제 현장의 얘기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시간을 내서 KBS도 한번 집중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공감합니다. 집중 토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미국 같은 경우로 만약에 가면은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지금 재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그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1940년대에 이미 공동사용자 개념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1964년대에 그 공동사용자 개념이 그레이하운드 판결이라는 것으로 확립이 돼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2015년에 간접적 유도적 지배도 인정을 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판례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데 새롭게 이런 걸 법으로 도입을 한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마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슨 나라를 망치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정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건 이제 그 토론의 본질이 벗어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짧게 해주십시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가 노동의 직접적인 복지 개념과 한정되지 않고 이 노동쟁의의 개념 자체도 경영 전반에 확대된 이 두 개가 같이 묶어진 사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건 하나 있습니다. 그 재계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경영층들 입장에서 뭐 파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그래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배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배임 아닙니다. 배임 아니고. 네. 아, 예. 뭐 대체 근로 문제라든가 네네. 뭐 아주 제한적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제도가 들어오면 같이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안이지만 이 제도 자체가 뭐 글로벌이 봐서 뭐 전혀 말이 안 된다. 나라를 망친다.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그 제대로 된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청취자분들께서 양당의 입장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상황,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권 의원님? 원래 뭐 지지율하고 기온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예. 뭐 지지율이 어떻게 계속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 내리지도 않죠.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주식시장 그 양도세 기준. 예.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어떤 양도세 기준에 대한 뭐 50억이냐 10억이냐 논쟁 그 논란을 아직까지 정리를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감을 줬을 수 있겠다. 어쨌든 뭐 저는 뭐 이런 걸 정말 정광석화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실기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란봉투법은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좀 방어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이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공론화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뭐 지지율이 조금 빠진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정책적 측면에서 봐서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정책적인 면과 정무적인 면 두 가지 다 이제 좀 잘못한 부분이 나왔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코스피 지수 올리겠다고 얘기했고 부동산 아니라 이제 주식으로 금융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하는 세제 개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보인 것과 그런데 아주 그 사실 이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런 법안 내용 할 때 키맨이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인데
정청래 대표 빠진 그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혔던 이춘석 의원이 그 주식을 차명, 그 등록되지 않은 재산 한 번도 신고되지 않은 재산으로 보좌관의 차명으로 그것도 남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그런 국정기획의 은밀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이런 정책적인 면도 사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일이 있구나. 당신들은 딴 세계에서 따로 살고 있구나라는 면을 보여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인사를 통해서 어떤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사실 인사청문회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도덕적으로 이제 좀 완결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어서 여러 명 낙마를 했고 또 실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인사청문회라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역시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광복절 사면 문제에 있어서 이런 국가적인 일이나 공적인 일이 아닌 개인적인 비리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형기를 제대로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풀려난 거 뭐 딱 찍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조국 전 대표라든지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격탄을 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단순하게 사면하는 걸 넘어져서 그러면 이분들이 지었던 그 죄질에 대한 이 사회적인 가치 판단을 흐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의 주력 지지층이었던 20, 30대가 많이 빠지는 게 사실은 입시 비리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그런 굉장히 박탈감을 느꼈던 이 경험했던 세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풀어주고 당사자는 사과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누적됐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게 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사실 2주 동안에 10% 넘게 이렇게 눈에 띄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정권의 첫 번째 어쨌든 위기는 찾아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 의원님, 이번 쟁점 법안이라는 게 사실 논란이 있어서 쟁점이 되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이번 쟁점 법안의 처리, 이게 여론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김희정 의원도 다 청와대에 계셔보셨으니까 이해를 할 텐데요. 저는 뭐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게 수백 개의 공을 한꺼번에 굴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지다 보면 공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체크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어떤 정책이고 법이든 간에 100% 만족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10년, 20년 전에 이미 다 했겠죠. 하고 나면 아무리 잘해도 6대4, 대부분의 경우가 51대 49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고 이해관계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과정 관리를 잘해서 아주 부드럽게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하느냐, 이게 사실 국정 운영의 실력이고 그 결과가 이제 여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옛날 뭐 윤석열 정부 때처럼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고 또 실력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이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도 이렇게 나빴는데 실제로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권 의원님도 그렇잖아요. 초반에 혼란은 불가피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초반이라는 게 정말 반짝할지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한국에서의 투자가 힘들어지고 일자리 없어지고 이런 영향까지 가는 건지인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상황은 나빠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가치적으로 여야 정치인들끼리 지들끼리 싸움이지 우리 먹고 사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이러면 사실 지지율 잠시 영향 주고 말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이런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주식 관련 세제 문제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이 경제 기반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 삶과 직결되는 문제지 정치인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까지 경제계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협상안을 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뭐 재계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이 사실 그동안에는
내놓은 협상안이 없었죠. 예, 바깥에서 정치적 공세만 펼쳤기 때문에 그런 책임도 같이 있는 것이고 이 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면 반드시 거기에 이 공과가 같이 따르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여당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을 안고 국정을 수행하는 것 그게 정부 여당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게 할 그런 각오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 뭐 주식시장 문제라든가 상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게 지금 토론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이제 않는 겁니다. 청구서 날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는 걸 하고 있다. 인사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아니 뭐 저 좀 여쭤볼게요. 예. 이 쟁점 법안 처리들 쭉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일수록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도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 이 검찰 개혁 부분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검찰 개혁 부분이 지금 노란봉투법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정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네.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그렇죠. 예, 뭐 국회에서도 많이 다루고 뭐 여러 가지 쟁점이 다 드러나고 또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청을 3가지 기관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안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말 한마디가 없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동안에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걸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놨으면 이 그 공론화가 부족하다, 졸속이다 이런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부터 엄청나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왜 그러냐? 충분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뭐 제가 법사위에서도 있어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인신에 대한 구체적인 그 진행 상황들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까딱하면 중간중간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라라고 하는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멘트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검찰이 아무 말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김민석 총리의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 말입니까? 검찰 개혁 관련돼서 속도 조절하라고 정청래 당대표한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속도 조절이 아니죠. 네. 그 약간 워딩은 좀. 네, 워딩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속도 조절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검찰과 관련돼서 김민석 총리가 얘기를 할 때는 저는 대통령과 상의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자 돌이켜서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이미 그 전 정권 그러니까 민주당 전 정권 때 1번 타자로 한 게 뭐였습니까? 공수처거든요. 지금 공수처 때문에 전 의원님들 아직도 왜 재판받고 공수처 법안 반대하다가 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개혁하겠다고 해서 만들었던 공수처가 기소율이 어떻습니까? 0.07% 4년 동안 4건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그 올해 예산 2천억 원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공수처가 제대로 한 일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시고요. 사실 이번에 다시 또 검찰이 아니라 기소청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런 사안이 생기면은 가장 검찰이 힘이 빠졌을 때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범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전혀 힘 그렇지 있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피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일반 서민들 중에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보는 전혀 그렇지 사람들은 않습니다. 네.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이 됐을 드리겠습니다. 때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 보호를 받는 거는 소시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만면의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검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건가요? 아니죠. 주시죠.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제가 겁니다. 말씀드린 속도와. 거예요. 예. 네. 당당 토론 잠시 쉬어갈 시간입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희정 의원이 공수처에 대해서 성과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권칠승 의원님 반론해 주십니다. 우선 공수처가 이번 그 내란 사태 수사할 때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라고 하는 또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제도 개혁이 없었다면 이번에 내란 사태가 났을 때 모든 수사를 아마 검찰에서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아마 다 덮었을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검찰 개혁의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공수처가 여러 가지로 효과라기보다는 성과가 미진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만들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론들을 받아들이면서 공수처가 사실은 반쪽짜리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공수처 수사 대상자들은 고위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위공무원들을 불러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죠. 어떤 수사를 하려면은 그 관련 범죄자들을 쭉 조사를 해서 마지막에 그렇죠. 이제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자들은 고위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사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정적인 지금 제도상의 하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보충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제도를 풀어주고 공수처가 제대로 된 공수처에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방송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찬탄 반탄 구도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도 집중해서 보는 거는 그쪽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개혁하고 어떻게 더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소위 민주당의 이런 잘못된 법이나 이런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야당으로 제대로 목소리 낼 건지 이런 면을 더 부각해서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덜 부각된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지금은 선거 과정이라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뭐 다른 키워드를 더 부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린 내부 개혁 반성 하지만 책임 있고 그런 비판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하는데 숙제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전당대회 관심도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그래도 이슈가 최근에 바뀌는 모양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 형사소송법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들이 닥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후보들이 일정을 그만두고서 여기에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지금 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를 핍박받고 탄압받는 게 소위 정치 이 전면에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정치 탄압받는 모양새였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당원이에요. 그냥 일반 당원 500명까지 다 내 이름 뭐고 뭐
주민번호 보고 주소 보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돈 내고 있는지 계좌 정보 한 달에 얼마 내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털어가겠다고라고 하면서 그 당원들 자체를 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원 명부는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에게도 소위 가상번호를 줘서 이게 정확하게 김희정이고 그 번호가 몇 번이다라고도 정보를 안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그 날것으로 다 털어가겠다?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런 구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일사불란하게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투쟁하고 함께하는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 당원 명부, 이 특검의 수사가 이 약간 전당대회 구도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권재수 의원. 무슨 뭐 전당대 당원 명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원 명부 압수수색이 이제 그동안에 몇 번 있었죠. 있었는데 정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좁게 또 그 방식도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제 선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시스템으로 동일성 여부만 확인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개별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개별 당원의 신원을 어떻게 뭐 확보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통일교 신자와 당원 명부 간의 일치성을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겠다. 그냥 맞춰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특정 종교와 특정 정치인들이 결합을 해서 이 정당 정치라고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흐트린 이 엄청난 범죄 사실을 어떻게 그러면 이 의혹을 해결하고 확인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혐의가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수사에 협조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후보들 간의 토론회를 보면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듣더라도 이제 탄핵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막 지리하게 싸우고 편이 갈리는 걸 보고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 대표적인 계엄 옹호론자이고 또 반탄론자 뭐 명백한 저는 내란 동조자라고 보는데 이 전한길 씨 같은 분을 공천 주겠다. 지금 이런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어제 방송에서. 네, 그다음에 또 뭐 윤석열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겠다. 저는 뭐 이거는 정말 국민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까지 하고 한마디로 이거 블랙 코미디라고 보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극우 세력과의 절연, 극우 세력 끌어내기에 국민의힘이 실패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어제 제가 방송 토론 보면서 느낀 제 최종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 명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권칠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좁게 협조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 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날 본인들이 확신을 하고 이제 주도적으로 당원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은 거의 100%예요. 하는 사람을 20명으로 명단을 줬고 그 사람이 당원 명부에 있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했는데 누구도 당원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방식의 수사와 맞는 내용의 증거 자료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당대회 합동 유세한다고 당 지도부와 그리고 이런 당원 명부를 관리하거나 하는 총괄 실무자들도 다 지방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당사를 덮칩니다.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전체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해요. 이게 옳은 행위입니까? 이거를 탄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개인정보 유출이고요. 개인을 사찰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 영장을 들고 왔는데 그게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아니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그런 되죠. 식으로 잠재적 그래서 저희가 해주세요. 법원에 가서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전체를 달라라는 거는 우리 당의 근본 전체 자산인 기본 뿌리를 다 달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이제
그 네, 뭐지 네. 영장 발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김정원님. 예. 네, 그래서 정리해 이런 부분에 주시고요.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협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가능한 당원 조회는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체 다 쓸어 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탄압이죠. 이거는 헌법의 기본권인 정치행위에 대한 기본권 침해고요. 개인정보 유출이고 완전 500만 당원에 대한 기본 탄압의 전제를 깔고 가는 거라는 말씀을 근데 거듭드립니다. 자승자박의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종교와 특정 정치인들이 얽혀서 뭔가 이 정당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엄청나게 지금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 가야 국민의힘도 향후에 국민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희정 의원님한테 네. 이 당원명부 얘기가 너무 핫하게 말씀하셔서 네. 이 전당대회 구도 예. 결선 투표로 갈까요?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듯이 일단 참여율 자체가 조금 뭐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한 명이 이렇게 1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선을 갈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들 예측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뭐 네. 정치는 생물인데 뭐 어떻게 저희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예. 김현장 두 분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네. 주제를 좀 바꿔서 다른 질문을 하나 권 의원님한테 해보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서 DJ 서거 16주기 추도식에서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악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누가 풀어야 됩니까? 뭐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릴지 뭐 언제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중요한 고비는 전환점은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뭐 가능성이 뭐 없다고 봐야 되고요. 새로운 당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있겠죠.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 그리고 취임 일성으로 어떤 정치적 입장을 보이느냐, 이 두 개가 여야 관계를 이제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냉각 기류가 좀 상당히 오래 갈 것인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전당대회 이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 민주당이 마음에 드는 당대표 되면 얘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당대표 되면 안 하고 민주당이 골라잡기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저희도 뭐 그러면은 정청래 개인이 좋아서 뭐 얘기하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당이고 일당의 대표로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법사위원장 할 때 그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모욕 주고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자들의 대표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뭐 국민들의 지지가 등락이 있습니다만 현재 제1야당으로서 있는 거고 그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그 개인도 있지만 사실은 이 당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의 대표로서의 존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야당일 때야 당신들이랑 얘기하기 싫어라고 엇박자 놓을 수 있지만 여당이라는 거는 국민들을 다 보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뭐 국정 기조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야당이 저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게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그 강하게 지금 그 이렇게 야당을 뿌리치고 있는 장면에서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야당에 대해서는 저렇게 뭐 인간 취급도 안 하면서 그렇게 국민적인 비판을 받는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는 당직을 척척 줘요. 그래가지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그 뭐지 국무위원으로서 여가부 장관은 안 된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은 해도 되냐라는 직면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윤리위원회 해야 되는 사람을 국제위원장으로 앉혔어요. 그러면 그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행위입니까? 그렇게 갑질하는 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강욱 의원을 광복절 특사로 나오자마자 교육연수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교육 비리에 연루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 당원 교육하는 자리에 앉히겠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뭐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뭘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그 이 뭐지? 문제는 짧게 좀 그래서 대응을 해주시죠. 내부적으로는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직을 척척 주면서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는 저렇게 인간 취급도 안 한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야당 대표로서의 아니 여당 대표로서의 올바른 모습인가? 그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문제 제기하는 것들 뭐 잘 들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당권을 잡게 된다면 지금 문제 제기하셨던 그런 뭐 잘못들은 정말 아주 사소한 일이 돼버리죠. 이거는 좀 어마어마한 국기 완전 문란 사범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대화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요즘 이제 뭐 유럽도 그렇고 남미나 이런 데도 보면 극우 정당들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극우 정당이 출연을 합니다. 말 그대로. 출연을 하지 지금처럼 멀쩡하게 있던 정당이 뭐 외부에 있는 종교단체와 손을 잡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극우화되어 가는 것. 이런 사례는 굉장히 좀 저는 잘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정말 피해 가야 될 그 루트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만약에 그 길로 간다면 여야 간의 건전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의원님, 이 마지막으로 네. 한 1분씩만 드릴 네. 테니까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출소 네. 후의 행보에 네. 대해서 한 1분씩만 짧게 평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반성과 사과가 없죠. 본인과 부인이 엄청나게 죄질이 나쁜 입시에 관련된 국민적인 신뢰, 이 사회적 가치를 무너뜨렸거든요. 국민들에게 심대한 이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아들, 딸 잘 되고 뭐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정권 뺏기는데도 자기들이 정권 뺏기는데도 기여를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반대했던 사면에 나와서 내가 참 잘못됐다. 반성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 같은 사람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반성한다고 해서 2030들이 뭐 만족하겠냐? 그래서 나 사과 안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 사과 안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2030에게 사과한다고 풀리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게 문맥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공식적인 마무리해 사과가 주시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도 상당히 걱정된다. 사과, 반성. 그래서 그 사과 반성을 기본으로 한 앞으로 어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결코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사회의 신뢰 가치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뭐 조국 사냥 혹은 조국 죽이기 시즌 2가 뭐 시작됐다고 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갖 언론과 정치인들이 입을 대고 하니 몸값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을 뭐 온 정치권에서 띄워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정치적 판단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본다면 뭐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네, 그럼 뭐 출마 출마하겠다는 선언으로 입장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7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북한은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의 중국 특사 파견은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엔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사 바꿀 위인이 아니다.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속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북한은 보통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태도 등을 좀 보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입장을 표명하죠. 보통 한 2, 3개월 걸리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이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표현은 정확하게 이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직함 없이 실명을 거론했다. 물론 앞서 일부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직함을 뺀 것은 물론 굉장히 거친 그런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런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그 북한 연구자들에게 좀 재미있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흥미로운 네. 표현이 위인이라는 표현은 북한에서 수령한테만 쓰입니다. 아, 네. 근데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위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의 흐름을 바꾸러 올 위인이다. 약간 위인 반열에서 얘기한 거 이 부분이 저로서는 조금 흥미롭게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네. 물론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까지 3번의 한국을 특정한 메시지를 발신했죠. 그 메시지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자신들 북한의 노선을 확인한 것이고요. 이 노선은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 때 정면 돌파전, 그리고 2023년 12월 역시 8기 9차 전원회의 때 적대적 두 국가론을 확인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한국, 대한민국은 동족도 아니고 한국은 적대적 두 국가의 핵심, 적대국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의 그런 접촉과 관계도 맺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노선,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거는 더 이상 문단 사이를 읽을 그럴 필요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시점이 좀 공교롭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2가지 메시지가 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와서 하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지금까지 매우 꾸준하게 한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얼마 전에 김정은이 직접 얘기도 했고 김여정 오늘 또 얘기했고 노상철 국방상을 비롯해서 북한의 모든 주요 지휘자라든지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떤 종류의 훈련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사실상 요구했다. 근데 이것이 이전보다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단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미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을 일부 사실 축소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9월 달로 연기하고. 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늘 하는 얘기가 이것은 비싸고 그리고 도발적인 전쟁 게임이다. 1기 때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이 앞으로 미국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북한이 요구하고 또 미국이 일종의 대화의 문턱을 넘는 조건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조금 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요즘 많이 얘기되는 동맹 현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동맹 현대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작전 계획, 이번에도 김여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작전 계획은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대규모 미군이 증원을 해오는 것인데 동맹 현대화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 방어의 주된 책임을 한국이 지고 대신 한국이 핵이 없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는 방어를 미국이 해주겠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어떤 때보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고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이번 담화의 한미 정상회담을 향한 메시지고요. 하나 더 있다 보면은 한국은 앞으로 있을 미국 회담 같은 곳에 절대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동맹 현대화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좀 어떻게 다뤄질까요?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에 다뤄지는 포인트는 아마도 2018년 6월 달에 있었던 싱가포르 합의를 한미 정상이 다시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합의에는 3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북 관계 개선이고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은 사실 남북 관계 개선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한반도 비핵화. 물론 이제 개념이 모호합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걸 기반으로 북한과의 대북 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어쨌든 트럼프와 김정은이 둘 다 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전히 싱가포르 합의를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북한에는 수령의 무오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령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근데 북한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자기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최근 계속 얘기한 게 비핵화는 절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합의에는 비핵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김정은이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기는 어렵죠. 그 의미는 한국과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고리로 만들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방식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특사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양국 간 해빙 무드가 가속화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특사를 보낸다라는 것은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 우리 있을 때 거기에 틀림없이 중국 관련 내용이 공동 성명이나 혹은 기자회견이나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과 우호국한테 다 자신들 그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느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를 다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한테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아주 노골적인 얘기가 나온 것이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5월 31일에 있었던 샹그릴라 안보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안미 경중은 안 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얘기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게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일정 수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맹 형태와의 첫 번째는 한국 방위, 한국 주도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앞으로 한미 동맹의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은 중국 견제로 가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이번 한미 동맹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사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한미 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여전히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고 특히 올 10월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